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터리 디바메이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세인트 조셉은 인구 2,500명 정도의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동네입니다. 당시 경찰서장이 총도 소지하지 않았을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것으로 보이죠? 이 작은 시골 동네에는 웨터링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부모인 패티와 제리, 첫째 딸 에이미, 둘째 제이콥과 동생들 트레버와 캐르맨까지 6명으로 꽤 복작복작한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1989년 10월 22일 일요일, 다음 날이 개교 기념일이라서 첫째 에이미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날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어린 동생들만 집에 남아 있어야 했죠. 사실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좀 고민했어요. 근데 이날 둘째 제이콥의 친구 아론도 놀러왔고 저녁 식사가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도 않으니까 잠깐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부부는 외출을 하게 됩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았고요. 대신 아이들한테 절대 집에만 있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전화하라고 친구 집 번호도 알려줬어요. 그렇게 엄마가 저녁을 먹던 중에 셋째 트레버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형 제이콥하고 형 친구 아론하고 비디오를 좀 빌리러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비디오 가게가 그렇게 멀리 있진 않았어요. 자전거 타고 15분 정도? 하지만 이미 해가 좀 뉘엿뉘엿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라 했지만 막내는 이제 집에서 할 것도 다 떨어졌고 꼭 보고 싶은 비디오가 있대요. 형들이랑 진짜 금방 갔다 오겠다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애들만 집에 두고 온 게 좀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잠깐 갔다 오라고 해 하면서 허락을 해줍니다. 대신 자전거에 후레쉬를 달고 야광조끼를 꼭 입으라고 했죠. 혹시 어두운 길에 자전거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이 조용한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둘째 제이콥과 친구 아론, 그리고 동생 트레버까지 이 3명은 너무 어린 막내 카르멘만 잠깐 옆집에 맡기고 비디오 가게로 향했습니다. 셋은 이따가 볼 그 영화 생각에 신나게 출발을 했죠. 곧 상점에 도착했고 비디오를 고른 후에 나눠 먹을 간식들까지 사서 9시쯤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생각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후레쉬 있잖아요. 이 불빛에 의지해서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했죠. 한참 집으로 가고 있는데 반쯤 왔을까요? 저 멀리에 웬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점점 좀 가까워져서 보니까 이 남자가 복면을 쓰고 총까지 들고 있어요. 그는 아이들을 총으로 위협하더니 자전거에서 내리게 했고 옆에 도랑으로 자전거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아이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합니다. 다들 겁에 질려서 시키는 대로 따랐죠. 남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더니 막내 트레버에게 야, 너 몇 살이냐? 물어봅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트레버는 벌벌 떨면서 저 10살이요. 간신히 대답했어요. 아이 나이를 듣더니 그 남성이 야, 저기 숲 보이지? 나 저기까지 전속력으로 달려. 뒤돌아보면 뒤진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트레버는 미친 듯이 달려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론에게 나이를 묻고 11살이다 대답을 듣더니 똑같이 얘기해요. 저 숲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가래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아론도 빠르게 트레버를 따라서 도망갔죠. 그리고 숲에서 둘은 만나요. 조금 진정한 후에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이콥이 오질 않는 거예요. 뭐지? 좀 걱정이 된 둘은 조심스럽게 아까 남자가 있던 곳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엔 아무도 없는 겁니다. 트레버와 아론은 제이콥 어딨어? 한참을 부르다가 이게 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선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싶어서 가장 가깝게 보이는 이웃의 집에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그 주민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실은 제이콥의 부모님에게 알려지게 돼요. 그래도 너무 다행인 점은 트레버와 아론이 그들이 봤던 그 복면을 쓴 남성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됐죠. 동시에 제이콥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도 시작됩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모두 아이를 찾기 위해 나섰어요. 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제이콥과 범인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이 근처 지역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비슷한 사건들을 알아내게 돼요. 그 시작은 무려 3년 전이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소년들이 갑자기 나타난 사내에게 강압적인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무려 8건 이상 벌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제이콥 사건이 발생하기 9개월 전인 1989년 1월 13일에는 그 사건 현장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콜드스프링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죠. 당시 12살이던 자리드 샤렐은 스케이트보드를 막 타다가 한 9시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리드는 지름길로 가려고 골목진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한 자동차가 멈추더니 칭 창문을 내려요. 한 남자가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자리드는 대충 길을 알려줬죠. 근데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자기는 못 알아듣겠다고 혹시 차에 타서 알려줄 수 있냐 물어봅니다. 결국 답답해진 자리드는 그의 차에 올라타서 길을 안내해주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 남성이 돌변해요. 갑자기 총을 꺼내더니 막 위협해서 뒷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겁에 질린 자리드는 얼른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런데 그때 치식 무슨 무전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이게 경찰의 무전인 거예요. 이 남자 경찰 무전까지 몰래 엿듣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차는 출발을 했고 한 10여 분 정도 달리더니 인적이 드문 갓길에 차가 멈춰요. 그리고 자리드는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는 그저 이 끔찍한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그 후에 이게 어찌된 일인지 남자는 자리들을 납치했던 곳으로 되돌아와서 너가 누군지 알고 어디에 사는지 다 아니까 입 다물고 살아라 협박을 하고는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뒤돌아보면 총으로 죽여버릴 거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라 윽박을 질렀다고 해요. 그렇게 자리드는 풀려났고 죽기 살기로 뛰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 제이콥 사건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대단한 게 자리드가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인상착의 그리고 차 안에 있던 물건과 또 납치됐던 경로까지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그 성폭행 당시에 입었던 옷과 바지들을 오염없이 그대로 경찰에 제출했죠. 와, 겨우 13살 소년이 이렇게 해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기특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덕에 경찰은 겨우 3일 만에 용의자를 몇 명 추려낼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 중에 자리드가 범인과 비슷한 둘을 고르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확률이 50%잖아요. 하지만 경찰은 이 2명 모두에게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면서 아무도 기소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은 그냥 종결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9개월 후에 또다시 제이콥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번에는 아이가 범인에 의해 납치되고 지금 며칠째 실종 상태가 된 거죠.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건의 유사한 아동 납치 및 성추행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걸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경찰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적어도 자리드 사건 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범인을 검거했다면 이 제이콥 실종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거잖아요. 결국 이 여론에 밀려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FBI까지 투입됩니다. 이때부터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들을 묶어서 다시 조사를 착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서야 몽타주를 제작하게 됩니다. 아니, 자리드가 그렇게 자세하게 증언했는데도 당시에는 이걸 만들지도 않았던 거예요. 어쨌든 이번엔 트레버와 아론의 증언도 추가해서 몽타주를 제작했고 이를 토대로 범인을 추정하려고 했죠. 그렇게 용의자를 몇 명 추려냈지만 이번에도 이렇다 할 혐의점을 알아내지 못했고 결국 범인은 찾지 못해요. 이 이후로는 사건의 진적도 없는 겁니다. 제이콥을 그리워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무려 24년이 흐른 2013년, 한 블로거 조이 베이커가 우연히 이 사건을 접하게 돼요. 그녀는 이 사건에 굉장히 관심이 생겼는데요. 이 작은 지역 사회에서 여러 건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게다가 용의자와 몽타주까지 다 있었잖아요. 조이는 이 사건을 다시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때부터 과거 신문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 부실한 정보 탓에 이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조이는 수소문 끝에 자리드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그에게 연락을 하게 돼요. 사실 사건으로부터 20년이 넘게 흘렀고 자리드는 이제 성인이 됐어요. 과거의 사건은 너무나 잊고 싶었던 기억이었죠. 하지만 조이가 보내준 모든 그 사건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본 후에 자리드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정말로 범인을 찾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겠다라고요. 자리드는 현재 부모가 된 상태였어요. 자신의 아이들은 결코 이런 일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조이와 자리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둘은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들을 수소문해서 범인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들을 수집해 나갔어요. 이런 노력 끝에 지역사회는 다시금 제이콥 실종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고 늦게나마 범인을 잡자는 여론이 형성돼요. 주민들은 이때부터 다시 제이콥의 전단을 붙이고 신문은 자리드와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기사를 썼죠. 이에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과거 수사 기록들을 다시 검토했고 재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때 한 남성이 용의자로 떠오르는데요. 그의 이름은 데니 하인리히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리드 그리고 제이콥 사건까지 이 두 사건에서 모두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었더라고요. 실제로 1989년 사건 당시에 그를 경찰서로 소환해서 조사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그때 머리카락, 신발, 타이어 자국까지 전부 조사를 했죠. 물론 그때는 DNA 분석 기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때 그의 족적과 타이어가 사건 현장에 남은 증거들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즉시 FBI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그의 집을 수색하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데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선 자리드와 제이콥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상자들을 발견하는데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아니, 그 어린 소년들의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는 속옷만 입고 있다거나 샤워 후 타올을 두른, 그러니까 절대 정상적이지 않은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데니가 아주 변명을 잘했는지 어쨌는지 그는 기소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사진들도 다시 그에게로 반환됩니다. 아니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일이 이렇게 진행되죠? 그 와중에 피해자인 자리드는 시도 때도 없이 조사에 소환됐고 그럴 때마다 범인을 만난다는 심적 압박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게다가 동네에 그 피해 사실이 전부 소문이 퍼지면서 아이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됐죠. 범인을 끝까지 잡겠다고 했던 자리드의 부모도 괴로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사를 포기하고 자리드를 위해 고향을 떠나게 됐죠. 경찰이 일을 못한 건지, 데니가 말을 잘한 건지 이걸 알 수 없지만 이 덕에 그는 20년간 편하게 살아왔어요. 자, 다시 2015년으로 돌아와서 이때 경찰이 과거 데니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그의 머리카락 샘플을 생각해냈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당시에는 DNA 기술이 부족했지만 현재라면요. 예전에 확인하지 못했던 유전자 정보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수사팀은 그의 머리카락과 사건 당시 자리드가 제출했던 옷을 연구소로 보내서 분석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완벽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데니가 자리드 사건의 범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드디어 증거가 확보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무려 25년 전에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상황인 거예요. 어렵게 범인을 알아냈지만 그를 체포할 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이콥 사건에 대해선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결국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제이콥과의 관계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7월 28일 또다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그의 집을 정밀 압수수색하게 돼요. 하지만 이번에도 제이콥과 관련된 증거물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데니의 컴퓨터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아동 포르노물과 사진들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게 20년이 지나도 이 인간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경찰은 그가 제이콥 사건의 진범이라고 확신은 하고 있긴 했어요. 근데 증거도 없고 자백도 없는 상태에서 기소를 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그를 잡아둘 방법이 있죠. 아동 음란물 소지죄가 있잖아요. 그렇게 데니는 아동 음란물 소지 및 수치로 기소를 받고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검찰이 데니에게 충격적인 폴리바게인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이 폴리바게인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유죄 협상제나 사전 형량 조정제도라고도 불려요.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사건의 형량을 감량해주는 그런 제도죠. 그렇게 검찰이 제안한 내용은 제이콥 사건에 대한 자백과 또 그의 시신 위치에 대해서 말하면 제이콥 사건을 포함한 다른 아동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를 데니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검찰이 다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없게 되거든요. 물론 이건 검찰만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제이콥의 가족들도 모두 이에 동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제발 아들의 생사라도 알고 싶었죠. 결국 데니는 폴리바게인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제이콥 사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1989년 10월 22일 사건 당일에 데니는 차를 타고 마을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그냥 정처 없이 시골길을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길을 잃고 맙니다. 심지어 여기가 좀 막다른 길이더라고요. 결국 차에 내려서 잠깐 정차를 하고 있었죠. 근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아른아른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아이들 3명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의 눈에 제이콥이 들어온 거예요. 데니는 이때 아주 불순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는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고 갓길에 차를 세운 후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 20분 정도 흘렀을까 제이콥과 친구들의 플래시 불빛이 다시 나타났고 점점 다가오기 시작해요. 데니는 이미 복면을 쓰고 아이들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품에서 총을 꺼내 아이들을 협박해 앞서 말했듯이 도랑에 자전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에 제이콥만 데리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는 차 안에서 제이콥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 차 안에 설치된 경찰의 무전방송을 들으면서 수사망을 피해 자신이 잘 아는 그 외곽 목초지에 있는 공터로 향했죠. 가는 동안 제이콥은 잔뜩 겁을 먹어서 대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빌었다고 해요. 하지만 데니는 전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차는 멈춰섭니다. 그곳에서 제이콥은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끔찍한 시간이 지나고 데니는 평소처럼 아이를 풀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이러다가 나 잡히는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이 느껴졌고 결국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이콥을 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피해자인 제이콥만 사라지면 자신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아이를 차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에 품속에서 총을 꺼냈고 내가 지금 소변을 봐야 되니까 너 뒤돌아 서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뒤돌아 서 있는 제이콥 등에 2발의 총을 쏴서 살해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표출하려고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거예요. 그리고 사망한 제이콥을 그대로 둔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시신이 발견되면 자신의 흔적이 나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 집에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자정쯤에 삽을 가지고 다시 시신 유기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자기가 가지고 간 삽이 너무 작아서 이 땅을 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사건 현장이 건설 현장이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근처에 소형 굴삭기가 키가 꽂힌 채 놓여 있더라고요. 마침 데니가 굴삭기 운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땅을 깊이 판 후에 제이콥을 매장하고는 집에 돌아갔던 겁니다. 2016년 9월 1일, 경찰은 데니를 데리고 사건 현장으로 갔고 그가 지목한 지점에서 제이콥의 유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27년 동안 그토록 애타게 찾던 제이콥 실종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시신이 수거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은 약속대로 데니를 제이콥 납치 및 살해 사건, 그리고 기타 여러 아동 성폭행 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끝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의 죄를 심판했죠. 재판부는 그에게 아동 포르노 소지죄로 20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아마 아무도 이해할 순 없을 거예요. 제이콥과 자리들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의 마음도 똑같고요. 추악한 욕망을 죄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표출하고 결국엔 목숨까지 앗아간 데니 하인리. 끝내 모든 죄를 심판받지 못했지만 저는 카르마가 있다고 믿어요. 꼭 언젠가 업보로 돌려받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15년 8월 13일 일본 오사카 네야가와시에서 중학교 1학년이던 친한 소꿉친구 여학생 히라타 나츠미랑 또 남학생 호시노 료토가 동시에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일어났어. 아이들의 실종 전 행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실종 전날이던 12일 저녁 9시 료토는 나츠미를 만나러 나갔는데 30분 후인 밤 9시 반 둘이 같이 집 근처 편의점에 들른 게 확인이 돼. 이후로도 한참을 같이 시간을 보냈었고 근데 보통 중학생이면 최소 12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다음 날로 넘어간 13일 새벽 5시까지 두 아이가 네야가와시역의 지하상가를 막 걷고 있는 모습이 CCTV에 남아있었어. 그리고 새벽 6시 45분 나츠미는 친구랑 라인을 주고받았는데 참고로 라인은 일본의 카톡 같은 메신저야. 나츠미는 지금부터 교토에 갈 거야 이렇게 보냈더라고. 근데 아니 얘네 지금 새벽까지 뭐 하는 거야? 집 안 가? 뭐 어쨌든 마지막 행적은 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오후 3시 이때 발견됐어. 료토가 자전거를 주차장에 세우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둘의 행적은 완전히 끊겨버리고 말아. 다음 날인 14일 나츠미에게 교토에 간다고 메시지를 받았던 친구는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어.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질 않았었거든.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나 전화할 뻔했었는데 받질 않더라고. 그래서 라인 메시지로 야, 다 너 걱정하고 있잖아.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문자를 몇 개나 보냈지만 끝까지 답은 없었고 아예 읽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봤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츠미의 가족도 딸이 갑자기 연락 두절됐다면서 애타게 찾고 있더라고. 참다 못한 엄마는 바로 경찰서에 가서 아이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돼. 그런데 사실 실종 하루 전날이던 13일 밤 11시 반 경찰에 의미심장한 신고가 접수됐어. 네야가와시에서 차로 한 3-40분 정도 떨어진 타카츠키시의 한 물류회사 주차장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였거든. 경찰은 바로 출동해서 조사를 시작했지. 상태는 심각했어. 온몸에는 칼에 찔린 상처가 30군데 이상 남아있던 거야.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결정적인 사인은 질식이더라고. 그니까 막 목도 조르고 칼로 공격하고 그랬었던 거지. 그리고 다음 날에 나츠미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 근데 이때 경찰은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당시 엄마가 말한 딸의 옷차림과 그 시신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야. 그래서 경찰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해서 별다른 확인 없이 그냥 넘어가게 돼. 그런데 이틀 후 나츠미 엄마가 그 옷이 아니라 다른 옷이에요. 경찰에 옷차림 정보를 다시 주거든. 보니까 그게 시신의 그 인상착이랑 딱 일치했던 거지. DNA 검사 결과 시신은 실종된 나츠미였어. 그러면 같이 사라졌던 료토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약 일주일이 지난 8월 21일. 이번엔 네야가와시에서 남쪽으로 한 4, 50분 정도 떨어진 가시와라시의 한 대나무 밭에서 료토 또한 죽은 채 발견됐어. 실종된 줄 알았던 소꿉친구 나츠미와 료토 둘 다 사망한 거야. 근데 여기서 불행 중 다행으로 현장 근처에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적한 그 대나무 밭 근처를 서성이던 수상한 차량 한 대를 포착해. 경찰은 즉각 차 소유주를 추적했지? 바로 이놈이야. 두 아이를 살해한 용의자는 45살이던 남성 야마다 코지. 근데 얘가 전적이 아주 대단한 놈이야. 몇 번이나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였거든. 그런데 좀 특이한 전적이 있어. 일단 과거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야마다 코지는 지난 2002년에 남자 중고등학생 7명을 한 달 동안 납치 감금한 혐의가 있더라고. 대체 아이들 7명을 어떻게 납치한 걸까? 그 수법이 뭐였냐면 역 주변에서 길 좀 물어보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을 차 안으로 유인한 거였어. 그렇게 한 명씩 데려간 거지. 심지어 경찰을 사칭하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는 야 조사 때문에 물어볼 거 있으니까 빨리 차에 타! 이랬던 거지. 애들은 경찰이라니까 그냥 별 의심 없이 차에 올라탔고 그 순간 숨기고 있던 칼을 꺼내서 위협하고 테이프랑 수갑으로 애들을 결박한 후에 납치를 한 거야. 나중에는 점점 자신감이 붙었는지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남자애들을 한 번에 3명이나 납치한 적도 있었었대. 주로 야마다가 노린 대상은 남자 중학생이었어. 모두 성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을 납치했던 거였었고. 근데 성적인 거 외에도 야마다는 굉장히 가학적인 성향을 보였었거든. 그 한 예로는 납치한 중학생 얼굴에 기름을 뿌렸어. 그리고 불을 붙여서 애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칼로 막 허벅지를 긁어서 상처를 내기도 해. 너무 끔찍해 이 아저씨. 어쨌든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10월에 출소하게 돼. 이후 후쿠시마에서 원전 청소 작업자로 일하면서 한동안 조용히 사나 보다 싶었는데 결국 들끓는 성욕을 억제할 수가 없었나 봐. 2015년 8월 11일 그는 성매매를 하려고 도쿄 아키하바라로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또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한테 불신검문 받게 된 거야. 그런데 이때 차에서 뭐가 나왔는 줄 알아? 주사기, 비아그라, 테이저건, 그리고 수갑까지. 딱 봐도 미심쩍은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지. 근데도 야마다는 이거는 범죄랑 아무 상관없다고. 이거 테이저건, 이거 그냥 호신용이다. 막 이렇게 우겨. 사실 말도 안 되지. 근데 경찰도 이것만으로는 얘가 범죄자라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 테이저건 안에 건전지도 들어있질 않았었고. 그래서 일단은 그 검문을 통과하게 돼. 근데 어쩌면 이 일이 야마다 코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것 같아. 불신검문이 끝나고 바로 이틀 후 야마다는 자기가 예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도시로 돌아갔어. 그곳이 바로 나츠미랑 요토가 살던 오사카 네야가와시였지. 문제의 8월 13일 그는 동네를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 그런 야마다의 레이더망에 나츠미랑 료토가 포착된 거야. 한편 아이들을 부검해보니까
두 명 모두에게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야마다 코지의 차 안에서 발견된 그 수면제더라고. 게다가 야마다의 핸드폰을 보니까 수면제 효과 시간, 청소년에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시간이 걸리나요? 이런 걸 검색한 기록도 포착돼. 이런 증거들로 경찰은 그를 범인으로 확실했지.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에서 실제 타겟은 료토가 아닐까 경찰은 추정했어. 워낙 남학생들을 성적으로 봤던 놈이니까. 근데 함께 있던 나츠미가 반항을 하니까 먼저 죽인 후에 료토를 납치한 게 아닐까 싶었던 거지.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나온 이 상황에서 야마다 코지의 반응은 뻔뻔하기가 그지없어. 어떤 반응이었을까? 아니, 나는 애들 납치만 했고 실제 애들 죽인 건 사실 다른 놈이 있다 이러는 거야. 발뺌하는 거지. 그래서 경찰이 그 현장 CCTV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다? 와,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야. 아니, 그러다가 또 말을 바꿔. 아니, 애들이 사실 갑자기 열사병으로 죽은 거래. 나중엔 아예 입 싹 닫고 묵비권 행사해버리더라고. 끝까지 그 자백할 기미가 없어서 결국 경찰은 DNA 감정을 실시했어. 그 결과 야마다의 차 안에서 숨진 아이들의 혈액이 검출됐지. 그가 범인이라는 게 거의 확실한 거야. 결국 야마다 코지는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여겼는지 끝내 자기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어. 그 내용은 이랬는데 범행 당일 야마다는 차를 타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두 아이들이 상가 주변에서 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야. 그때 아이들을 걱정하는 척 접근한 거지. 야마다가 말하길 애들이 먼저 아저씨 어디 놀러 가는 거면 우리도 데려가요 부탁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강제로 차에 태운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믿을 수가 있어? 여태까지 저질렀던 그 범죄들 보면 전에도 차로 유인해가지고 막 애들 납치하고 그랬잖아. 근데 사실 야마다가 이전에 살인을 한 적은 없어. 근데 왜 죽였냐? 라고 물어보니까 원래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나츠미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가지고 입을 막는 순간 손이 어긋났고 그래서 목을 조르고 말았다 라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지. 근데 그 뒤에 붙는 말은 더 가관이야. 혹시 충격을 주면 애가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칼로 30번이나 찔러봤다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료토는 왜 죽였냐? 하니까 애가 멀쩡히 앉아있다가 차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대.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건 열사병 같다 이러는데 유가족은 료토는 평소에 건강했었고 열사병으로 쓰러질 리가 없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어. 이렇게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론 언론에서 야마다 코지가 어떤 사람인지 막 캐내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와, 얘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보통 변태가 아니더라고. 어쩌면 그 죽은 시신을 30번이나 다시 찌른 게 충분히 그랬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일본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혀졌어. 일단 야마다는 그 어린 시절부터 그 가족 모두가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가 않았대. 집이 너무 더러워서 그냥 쓰레기로 가득했었고 심지어는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는데도 그걸 그대로 방치해서 부패하는 냄새가 동네에 진동할 정도였으니까.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집안 사람들 싫어했었었고. 그 와중에 야마다의 부모님은 아이들을 학대하기까지 해. 이런 불안정한 가정에서 또 다른 괴물이 자라난 거지. 야마다 코지는 어렸을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종종 보였었어. 초등학교 때는 갑자기 같은 반 친구한테 가위를 막 휘두르거나 침 뱉고 이래가지고 반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했어. 당연하지.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누가 놀아주겠어. 심지어는 마트에서 막 물건을 훔치기도 해. 날이 갈수록 평판은 안 좋아졌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야마다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조용히 환호할 정도였었대. 야마다는 중학생이 된 후 본격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
게다가 어린 소년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지. 자기보다 어린 후배를 막 스토킹하거나 동급생을 감금하는 사건을 일으켜서 소년원에 가기도 했었었고, 맨날 이런 기행 보이니까 친구들한테는 그냥 변태 취급 받았었대.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고등학교 가는 거는 포기했었었고, 마약에 손대면서 폭주적 생활까지 시작해.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거는 그냥 다 하는 거야. 근데 이때부터 야마다는 자기의 가학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 친구 다리에 뜨거운 다리미를 갖다 대면서 애가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지. 사실 이전 범죄에서도 이런 가학적이고 이상성욕자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잖아. 근데 일본은 이런 놈들한테 전자발찌 이런 거 못 채우나? 못 채운대. 놀랍게도 아직 일본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었거든. 물론 지난 2020년에 전자발찌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일본이 발표했지만 사람들이 엄청 반대했어. 사생활 침해라는 거지. 일본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미흡한 것 같아. 어쨌든 일본은 성범죄 전과자를 감시할 만한 제도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재판에서 야마다 코지의 그런 엉뚱한 주장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판사는 그의 전과와 정황 증거 모두 야마다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다며 나츠미와 료토 두 건의 사건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게 돼. 이 사건은 사형 판결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잡음은 계속됐어. 갑자기 여론이 유가족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야. 애들이 새벽까지 안 들어오는데 그걸 방관해서 생긴 일 아니냐? 이러면서 부모를 손가락질했거든. 사실상 부모가 애를 죽인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해. 근데 사실 나도 계속 찜찜하긴 했어. 아니 중학생 애들이 애초에 밤 9시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게 좀 위험할 수가 있잖아. 부모님들이 아이의 안전에 좀 더 세심하게 살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었고. 하지만 부모님 사정도 들어보니까 딱하더라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서 밤늦게까지 무조건 일을 하셨어야만 했었대.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년 전부터 기괴한 범죄, 그리고 가학적인 성향을 보이던 야마다 코지의 폭주를 사회가 조금 더 통제했다면 그게 정답이었겠지.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나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